지난 6월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통해서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또 후원받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교회에서 제가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참 좋은 내용을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배우고 온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오후 예배를 설교를 그래도 매우 짧게 하는 편이라고 자부했었는데,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방대한 양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특정 주제로 한정시키고 내용을 최대한 추렸는데,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혹시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드신 경우가 생기시면 강의 후에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설명해 드리던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줄여도 이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본문이라도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자료들은 제가 완전히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 창조과학협회 이재만 선교사님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먼저 창조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창조과학이니까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크게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험과학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조작이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반면에 역사과학은 현재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대표적인 역사과학으로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수사를 들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그 수사가 역사과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가장 먼저 찾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무엇일까요? 범행이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력범죄 범죄 검거율이 1위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덕분이라고 합니다. CCTV가 바로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역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증인이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역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역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료를 먼저 찾아봐야 할까요? 역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그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증인을 채택하고 그 증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했듯이 세상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그 증언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구의 역사,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추론하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한 그림으로 설명되는 진화론입니다. 증인 없이 보이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추론과 가정을 거듭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제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특강 때와 또 주일 성경공부반에서 조금 다뤘었는데요. 간단히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과서에서 이 진화론이 증거가 많이 나온 정설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이 교과서에 실린 증거들도 모두 학계에 의해서 조작된 증거들이라고 이미 판명이 오래전에 났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해서 증인 없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진화론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에 의해 생겨난 가정이었습니다. 진화론은. 근데 인본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가정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 맞게끔 자료들을 조작하고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진화론이 굉장히 증거가 많은 정설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진화론은 이미 증거가 없는 것이 판명된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적이지 않은, 증거가 없는 마치 추리소설과 같은 진화론에서 벗어나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구와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증언과 함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창조 과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치 전래동화처럼 되어버린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9장 1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까만색으로 검정색으로 나타내 있는 날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날짜고, 파란색은 며칠이 지난 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날짜를 추정한 그런 날짜입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월 17일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2월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약 1년 동안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수일까요? 설교 제목에 맞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 오타가 아닌가 싶으셨을 텐데, 사실 노아 홍수를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맞불이라는 단어를 홍수라고 오늘날의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는 그런 홍수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 맞불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에만 유일하게 쓰인 특별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맞불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멸하는, 땅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서 80절이 나오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물에 잠기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 흐르는 사건이 아니라 땅을 멸하는, 그래서 땅에 관련된, 땅에 관한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
그 깊은 샘들이 다 터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불은 홍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격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창조 과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대격변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토양 액화 현상입니다. 이 토양 액화 현상은 지금도 강한 지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이 고체인 토양이 순간적으로 결속력을 잃어버리면서 점성이 아주 높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아주 많이 흔들려서 강하게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토양 액화 현상으로 땅 자체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처럼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이 이 토양이 액화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런 토양 액화로 인해서 이처럼 그 물과 함께 굉장히 그 액화된 토양이 물에 섞여서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바로 쓰나미입니다. 지진과 함께 땅속의 샘들이 터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우리가 가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높은 파도 그리고 빠른 속도의 파도인 쓰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 아래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토양 액화된 그 토양이 함께 쓸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쓰나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1960년에 칠레에서 강도 9.5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지진 관측 이래 최대의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높이 15m의 쓰나미가 무려 시속 840km의 속도로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등고선처럼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써 있거든요. 보시면은 일본 연안까지 오는데 2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2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지진 발생 20시간 후에 그 쓰나미가 일본까지 도달했다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2시간 만에 이 높이 15m의 쓰나미가 일본을 덮쳐서 무려 지구 반대편인데 14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속 840km 하면은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속도는 비행기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과거에 2004년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9.1도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였는데요. 이때 무려 30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생각할 때는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피해야지 대피를 왜 안 했을까? 인도네시아가 그런 치안과 그런 질서 유지가 잘 안 되는 나라라서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쓰나미는 비행기의 속도로 몰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이 쓰나미의 영향권에 있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토양 액화와 쓰나미 현상으로 볼 때 지구상에 있었던 맞불 그 대격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보는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면 전 지구의 땅이 멸망하는 데에는 불과 하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처럼 맞불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가 아니라 땅을 멸하는 사건이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전 지구가 멸망하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멸망하게 된 그런 대격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맞불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화석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화석. 여러분 혹시 화석이 죽은 모습, 누가 봐도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화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지구상에는 참 많은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화석을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손바닥만한 물고기 화석을 판매를 하는데
한화로 한 2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화석이 아주 흔합니다. 조개 화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흔해서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죽으면 이렇게 배가 위로 뜨게 되고 사체가 뜯어 먹히고 또 썩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화석은 모두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 이 맞불 사건을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물속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던 물고기가 엄청난 양의 그리고 엄청난 속도의 탕류에 의해서 순식간에 매장된다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맞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시면 먹이를 먹다가 그대로 매장된 화석, 그리고 먹이를 먹고 채 소화가 되기도 전에 매장돼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흔한 화석인 조개 화석도 바로 맞불 사건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이 조개 화석은 거의 예외 없이 정말 수백억 개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모두 거의 예외 없이 모두 입을 다물고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많이 하실 테니까 조개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을 벌리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게 되면 입을 벌리는 것과 달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입을 벌릴 여유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모두 똑같이 입을 다물고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바로 엄청난 양 그리고 엄청난 속도의 탕류에 의해서 매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화석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앵무조개라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 앵무조개의 화석을 보면은 굉장히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맨들맨들하게 생겨서 전부 이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서 살까요? 이 앵무조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앵무조개는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서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조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처럼 앵무조개가 한 방향으로 나열돼서 매장이 되려면 초속 7m 속도의 이상의 탕류가 쓸어갈 때 이처럼 앵무조개가 한 방향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화석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맞불 그런 대격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대격변에 의해서 화석들이 무수히 많은 화석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왜 굳이 미국 땅의 그랜드 캐년까지 가서 배웠는지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랜드 캐년에 가서 배운 이유는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이 지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층 구조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층 구조가 시원하게 이렇게 보이는 지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잘 보이고 따라서 화석도 아주 흔하게 쉽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협곡의 높이가 무려 1.8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눈에 이렇게 1.8km의 지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맞불 사건의 증거를 파악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장관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층이 굉장히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듯한 지층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오랜 시간 한 층 한 층 퇴적돼서 생겨났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는
사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신봉자였던 찰스 라이엘에 의해서 주장된 동일 과정설의 영향으로 이런 주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를 주장한 찰스 라이엘은 사실 지질학 전공자도 아니었어요. 직업은 변호사였는데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은 이 동일 과정설뿐만이 아니라, 이 동일 과정설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관찰할 때 흙이 1cm 쌓이는데 1년이 걸렸다. 그러면 1m의 지층이 쌓이는 데는 100년이 걸렸을 거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동일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과 함께 또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질시대표를 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지질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닌 찰스 라이엘이, 변호사인 찰스 라이엘이 이 두 가지를 만들었고, 마치 이 두 가지가 사실인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 증거 자료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에 지구의 나이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기회가 생기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이 지층이 아주 오랜 시간 한 층 한 층 퇴적돼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시청할 텐데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 보시면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물 밑에 토양을 흐르게 하고, 다양한 재질의 토양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될 때 이렇게 순식간에 지층이 생기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밑에 있는 지층이 한 층 한 층 쌓였다면 밑에 있는 지층이 당연히 오래된 것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지질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오래된 지층이 아니라, 위에 있다고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 아니라, 좌우가 중요한 것인지 위아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층 한 층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물의 방향으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층의 생성 순서는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듯하게 지층이 생겨나는 것, 그 이유가 토양의 흐름, 그리고 그 토양 위에 토양을 흐르게 하는 강한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사건을 생각하셔야 되나요? 바로 맞불 사건입니다. 이 맞불 사건에 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제 사건을 통해서도 이 지층이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1980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생겨났고, 또 산 위에 있던 많은 양의 얼음이 녹으면서 작은 대격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물이 흐르게 됐고, 그에 따라서 화산재가 밑으로 쓸려 나가게 되는 그런 작은 맞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순식간에 30m 높이의 작은 그랜드 캐년이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층은 980년 5월 18일까지 퇴적되었던 그 퇴적물이고, 그리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불과 한 달 만에 7.6m 높이의 확실하게 보이는 지층,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나타나는 지층이 형성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층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층 한 층 퇴적되어서 형성된 것이라면 이렇게 반듯하게
쌓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지형대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지층이 형성됐겠죠. 하지만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지층이 아주 거대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분명히 어떠한 대격변 사건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지층이 형성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빨간 줄이 그랜드 캐년이고요. 콜로라도 고원 다 해봤자 파란색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에 나타나는 층층이 나타나는 지층을 전부 연결해 보면은 이 노란색 그림, 어마어마한 미국 땅 전역을 거의 포함하는 아주 일관되게 이 넓은 지역이 똑같은 지층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전지구적인 대격변 사건만이 이런 반듯한 지층 형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은 분명하게 맞불 사건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지질시대, 아까 말했던 지질시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진화론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한마디로 이 지질시대는 땅속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지질시대표인데요. 이들이 주장한 대로 화석이 땅속에 이 순서대로, 이 과정대로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석에 묻힌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는 위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은 바닷속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매장될 때 아래 매장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 위에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그 위로는 물고기 화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 위에 양서류와 같은 화석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바닷속 깊은 곳에 갈 수도 있겠죠. 또 조개가 바다 높은 곳에 떠 있을 수도 있겠죠. 가끔가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은 학계에서 이미 인정하듯이 지층 순서의 무질서 규모, 지질시대표에 나타나는 그 지층 순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구드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이 진화론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석 기록에서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받아왔다. 그 희망하는 어떤 패턴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증거에 의해서 생겨난 과학적인 정설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상상, 사람의 가정에 의해서 나타난 가설에 불과하고, 이 가설을 정설로 여기고자 했던 진화론자들은 화석에서 그 증거를 계속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에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을 증명하는 데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화석 기록에서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마찬가지로 진화론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랜드 캐년 지층에 나타나는 화석 분포인데요. 보시면은 맨 밑에 그림이 조개와 삼엽충인데 맨 위의 지층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석 기록을 통해서 또 지층을 통해서는 절대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생대 화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엽충조차도 그랜드 캐년의 가장 위 지층에 발견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 화석은 도대체 왜 없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왜 동물 화석은 그렇게 희귀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랜드 캐년에는 1.8km 높이의 지층이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양의 토양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양이 흐르게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가,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적어도 2.6km 높이의 물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물 위에 뜨겠죠. 물 위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탕류를 맞을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발견된 수많은 화석들의 95%는 해양 무척추 동물입니다. 조개와 같은. 그리고 그 나머지 5% 중에서 95%는 해조류와 해저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단 0.25%만이 물고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전체의 0.0025%만이 한 개 이상의 뼈를 가진 척추동물입니다. 0.0025%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한 개 이상의 뼈를 가진 척추동물이 이렇게 희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물에 뜨는 현상으로 인해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석탄에 대한 연구가들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가설이 있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나무 껍질과 그 나무 속이 구별되었는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맞불 사건을 통해서 석탄 그 형성 과정을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텐데요. 자꾸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자꾸 넘어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그림으로 보듯이 이 물에 떠 있는 생물들은 이 맞불 사건에 의해서 탕류가 물 밑으로 지나갈 때 매장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맞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창조 때의 땅과 심판 때의 땅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 지구적인 땅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딱 두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맞불 사건과 그리고 창조 사건 때입니다. 창조 첫날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땅에 규칙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지층이 없는 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과 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넘어가다 셋째 날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물이 이동을 하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에 높낮이가 생길 때입니다. 바로 단층이나 그런 판의 이동에 의한 그런 땅에 높낮이가 생길 때 물이 이동하게 되고 그 물의 이동, 엄청난 물의 이동과 더불어서 밑에 토양이 조금 이동하게 됩니다. 대격변 사건 때는 밑에 샘들이 터지고 토양 액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토양이 쓸려 나갔겠지만 이 셋째 날의 사건에 의해서는 대격변 사건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얇은 지층이 그래도 물의 흐름에 따라서 토양이 이동하면서 얇은 지층이 생겨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물이 흐르고 밑에 토양이 흘러간다면 자연스럽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반듯한 지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연결해서 계속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땅이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의 땅입니다. 질서가 없는 첫째 날의 땅, 지층이 없는 땅입니다. 그 물이 이동할 때 물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층이 생기지 않은 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의 땅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얇은 지층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얇은 지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곳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정답입니다. 화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의 사건은 동식물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홍수 때의 땅,
대격변 사건을 통해서 대규모의 지층이 형성될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난 양의 화석이 갑자기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층이 생기게 되는데요. 창조 첫째 날에 지층이 없는 땅, 그리고 지층이 나타나지만 생물이,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창조 셋째 날의 땅, 그리고 화석도 나타나고 지층도 나타나는 바로 맞불 사건 이후에, 맞불 사건 당시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랜드 캐년에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첫째 날, 셋째 날, 홍수날 땅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첫째 날 하얀 선이 나타나는 밑부분에는 아주 무질서합니다. 지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층으로, 그림은 약간 두꺼운 층처럼 보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얇은 층이, 지층이 나타나는데 이 지층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화석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란 선 위로 급격하게 엄청난 양의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창조과학자가 아니라 일반 학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생대의 땅, 원생대의 땅, 현생대의 땅, 그리고 그 현생대를 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현생대에서 폭발적으로 화석이 발견되는지 지금도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진화론자들, 아까 말했던 굴드입니다. 진화론자들도 도대체 이 현상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의 증언인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홍수 사건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또 한 군데는 바로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냈던,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갈대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테바는 상자입니다. 노아의 방주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참 오늘날 많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틀린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처럼 노아의 방주하면 이와 같은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하면 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이와 같은 배가 아니라 바로 상자였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이렇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가로 132m, 그리고 세로 22m, 높이 13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냥 물이 차오르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대격변, 막 샘들도 터지고 쓰나미가 오는 이런 대격변 사건이라면 이런 옛날 시대의 상자가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조선학에서는 이 조선의 안정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조 안정성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원 안정성입니다. 이는 다시 평형을 이루려는 힘, 오뚜기처럼 파도가 크게 쳤을 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안정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파랑 안정성인데 이 복원 안정성이 너무 강해서 막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은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멀미 때문에. 그래서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형을 이루려는 힘에도 잘 견디게끔
최대한 편안하게 느끼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안정성의 한 척도라고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비율이 10대 1.7대 1인데요. 해양학 연구, 이것은 창조과학의 연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창조과학자 연구가 아니라 일반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학에서는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안정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황금 비율이 바로 10대 1.7대 1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 비율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닥이 U자나 V자로 되어 있는 배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자 형태일 때는 절대로 전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에서도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마치면서 마지막 코스로 실제로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 수영장에서 수련이니까 물놀이를 하겠죠. 그 물놀이장에서 막 파도를 쳐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1m, 가로 1m 크기로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크기죠. 이 부장 집사님이 모형을 아주 멋지게 만드셨대요. 근데 슬슬 불안해지시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미나를 은혜롭게 마쳤는데 혹시 이 방주가 전복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방주가 넘어갈 때까지 물장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뒤집어질 때까지 물장구를 칠 테니까 이 부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더래요. 정말 이 방주가 전복되면은 이 세미나 전체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무너져 버릴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서 미국이니까 개인 수영장이 있었는데 아들 두 아들과 아들의 친구 1명 총 3명을 불러서 이 수영장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지금 이 보실 영상이 바로 그 실험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안 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요. 보시면 꿈쩍하나요? 정말 신기하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건데 안 넘어가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크기가 100분의 1이 넘는 비율로 축소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파도가 이 방주 높이의 몇 배라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주의 높이가 12m인데 아까 그 칠레 쓰나미, 그 쓰나미 파도의 높이가 15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방주 높이만큼의 파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방주 높이보다 더 높은 파도를 쳐도, 그리고 이 실험뿐만이 아니라 다음날 50명의 아이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파도를 쳐도 절대 넘어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의 씨를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방주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오늘날의 선박계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주의 길이와 너비비로 배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방주 그림은 또 틀린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주는 이제 상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는 것이 바로 크기가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크다고 해도 실제로 오늘날 있는 배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 보잘것없는 크기입니다. 심지어 비교를 해보면은 앞에 있는 것이 방주고 뒤에 있는 것이 유람선인데 오늘날의 유람선보다도 훨씬 더 작은 크기입니다. 과연 모든 동물들을 태울 만큼 이 크기가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주의 목적은 이 말씀을 보면은 씨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규칙을 갖고 그 종류대로 태우도록 하셨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종은 약
몇 종이냐면 17,600종입니다. 여기에 바다에 사는 종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바다에 사는 바다 동물들은 태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모두 멸종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동물들만 모두 태우는데요. 이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태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배 가능한 것이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종을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패밀리, 과에 속한 동물만 태우면 모든 형태의 동물들이 그 씨가 보존되고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그 지리적으로 격리만 되면은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 아무리 큰 개, 아무리 다른 색깔의 개들도 다 교배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개는 한 패밀리, 한 과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를 한 쌍만 태우기만 하면은 격리에 따라서 그 유전자 정보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강아지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노아의 방주의 적합성에 대해서 연구한 그 학자가 총 329과에 16,000마리,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 규칙대로 하면 16,000마리만 태우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용량이 어느 정도면 양을 따졌을 때 무려 125,000마리를 태울 수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씨를 보존하기에는 충분히 큰 크기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도대체 공룡은 어떻게 타나요? 그 거대한 공룡은 어떻게 타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 공룡이 타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피로 따졌을 때 성체가 타도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의 얕은 지혜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성체를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지구상에서 파충류는 성체와 새끼의 크기 차이가 가장 큰 종입니다. 그래서 파충류 새끼를 태우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언제 멸종됐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홍수에 대한 전설이 지구상에 약 320개가 발견됩니다. 대륙도 가리지 않습니다. 북미, 남미, 태평양, 그리스, 인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처럼 홍수 전설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도 그 많은 전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그 노아의 후손이었음을 생각하면 전 세계에 홍수 전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후손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건이었던 홍수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졌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320개의 전설을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모든 홍수 전설에 방주와 심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모든 전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손들이 그 홍수 이야기를 훼손시키고 말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홍수 사건을 일으킨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증인 그리고 성경이라는 증언을 아는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홍수 사건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마지막 날은 바로 이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성경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심판 때가 이르러서 다 멸망할 때까지 사람은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방주로 들어가는 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큰 방주의 문이 단 하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마치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는 선택받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라 상자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올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산봉우리가 나타나면 그곳으로 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 상자 안에서 상자에 몸을 맡기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심판 때에도,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와 같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자 안에 몸을 맡기고 방주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방주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둘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와 같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동물을 이끌어라. 너는 동물을 데려와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동물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언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래동화와 같았던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증언인 성경을 사실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 노아의 방주가 그 심판 때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의 가족과 동물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큰 지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